고속터미널의 한 극장에서 엄마와 영화를 봤다. 엄마에겐 아주 오래된 디올 선글라스가 있다. 이모가 첫 월급으로 큰맘 먹고 산 제클린 스타일의 선글라스라던데 엄마는 병원에서 날 낳고 그걸 처음 썼다고 했다. 분만 예정일보다 2달이나 먼저 태어난 조사나 팔싹둥이 첫 딸을 낳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엄마는 그 선글라스를 쓰고 한 손엔 두툼한 천기저귀를 든 채 병원 문 밖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때 올려다본 하늘 색깔이 얼마나 환상적이던지 아직도 그 위에 떠있던 토끼 모양의 구름까지 기억난다고 엄마는 종종 말했다. 카페인이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해서 1년 동안 꾹꾹 참았던 커피가 어찌나 마시고 싶었던지 하늘도 딱 다방 커피 색깔처럼 보였다고 말이다. 하늘이 어떻게 커피색이야? 선글라스 렌즈 색깔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지. 내가 아무리 시큰둥해도 엄마는 그날 딱 밀크 커피 색깔을 한 환상적인 하늘을 봤노라고 수십 년째 우긴다. 가슴에 젖이 차오르면 돌덩이처럼 아프게 단단해지던 수유기를 끝내고 처음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때 아기를 낳고 처음 올려다본 하늘이 떠올라 가슴에서 힘구름 같은 행복감이 차올랐다고 했다. 어렸을 적엔 왜 엄마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아만 보였던 것일까? 엄마 목덜미에서만 나던 살냄새, 꾹꾹 눌러 발라 뭉뚝해진 립스틱, 지금 보면 촌스러운 하이힐에 땡땡이 무늬가 박혀있는 스카프까지. 메리 포핀스의 커다란 가방처럼 신기한 엄마의 옷장 안에는 내게 보물 같은 물건이 가득 차 있었다. 뾰족 구두를 신고 계단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를 무턱대고 뺨과 입술에 발랐다가 지우지 못해 엉덩이를 얻어맞았던 기억도 있다. 자개의 보석함에 있던 엄마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목걸이에 팔찌를 주렁주렁 매달고 거울을 보면 나는 절로 웃음이 나서 깔깔댔다. 가끔 엄마의 옷장에서 선글라스를 꺼내본다. 40년이 지났건만 청주 이모가 사다 줬다는 그 선글라스는 요즘의 유행에도 뒤처지지 않는다. 엄마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1970년 초 상경한 시골 아가씨의 화창한 봄날로 돌아가는 듯하다. 22살의 순하고 어린 엄마의 젊음이 떠오른다. 첫 딸을 낳고 둘째 딸을 낳고 막내 아들을 낳는 동안 쪼글쪼글해진 그녀의 자궁이 아기집이 생각난다. 지금은 자잘하게 주름이 내려앉았지만 언젠가 엄마 얼굴도 기미 하나 없이 뽀얗던 시절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럴 땐 마음이 쉰 팥죽 같아진다. 그 낡은 선글라스를 보고 있으면 추억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온다. 그러다가 처음 소설로 신인문학상을 받았을 때 엄마와의 통화가 기억나 웃게 된다.
처음 듣는 출판사에 신인문학상을 받고 등단한 딸이 쓴 소설을 읽고 싶어 안달이 났던 엄마는 내가 몇 번이고 소설 제목을 물었다. 고양이 샨티라는 발음하기 애매한 소설 제목 때문에 모녀의 통화는 한동안 답보 상태였다. 고양이까진 전달했는데 도대체 샨티라는 말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고양이 산이 어쩌고? 아니, 산이 아니라 샨이라고. 샨티. 산티 난다 할 때 그거? 엄마, 그게 아니고 샨티야. 샨티. 아, 그래. 알아들었어? 그렇지. 그렇게 말했어야지. 정말 알아들은 거지? 응. 진짜로? 넌 날 뭘로 보고? 고양이가 삼치를 좋아하긴 하잖아. 하긴 참치보다 삼치가 더 맛있지. 엄마는 내 소설 제목을 엄마는 내 소설 제목을 고양이 삼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 엄마 이렇게 귀여워. 아마도 삼치를 좋아하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고양이 모험 소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첫 소설과 얽힌 황당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다. 몰간지에서 내 소설 제목을 소개한 기사를 읽다가 나름 문제의 이 제목을 발견했다. 고양시 샨티. 고양이가 졸지에 고양시가 된 것을 보고 기겁했었다. 고양시에 사는 고양이라는 의미인가? 사는 동안 고양시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나는 고양시 일산의 작업실을 얻었다. 과연 예언적인 오타였다고나 할까? 하긴 고양이 삼치와 고양이 샨티 사이에 내 이름이 백명옥이나 백영옥 같은 오타 없이 백영옥인 것만 해도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인가. 엄마는 지금도 내 첫 단편 소설을 고양이 삼치라고 잘못 말하곤 한다. 그리고 나는 굳이 제목을 고쳐 말하지 않는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은 내가 알고 있던 엄마와 내가 알지 못했던 엄마 사이의 간극을 말하려는 건 아닐까? 그 진동이 크면 클수록 이야기는 수많은 갈래로 나뉘며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는다. 첫사랑이 내게 무조건 쌍놈이 될 수밖에 없다면 엄마에게 나는 절대적인 쌍년이 될 수밖에 없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세계. 엄마와 함께 고속터미널 근처 극장에서 인어공주를 봤다. 엄마가 영화를 보고 싶다고 전화했을 때 나는 분명 야근 핑계를 댔던 것 같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모녀는 극장 주변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셨다. 시럽과 우유를 잔뜩 넣은 카페 모카, 샷 하나를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취향이 극명히 다른 모녀는 서로의 커피를 나눠 마시지 않았다. 극장표를 끊어 극장에 들어갔다. 엄마는 영화에 나오는 바다가 어디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제주도에 있는 우도라고 귓가에 대고 대답했다.
엄마는 내게 우도 바다가 참 예쁘다고 말했다. 너랑 우도 같이 가면 참 좋겠다.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들릴까봐 걱정이 됐다. 500명쯤의 교인이 모인 일요 예배에서 모두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면 나는 그 중에 엄마의 목소리를 단박에 찾아낼 수 있었다. 내 귀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보통의 여자들보다 적어도 2옥타브 이상 높은 엄마의 독특한 음정 때문이다. 엄마는 노래방과 탬버린을 싫어하고 외워서 2소절 이상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일평생 단 한 곡도 없다.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만큼은 열렬하다. 그러니 내 목소리가 보통의 남자들보다도 낮은 건 태생의 신비라 불릴 정도다. 엄마의 높은 음자리 유전자는 모조리 내 관역을 비껴 나갔으니까 말이다. 영화 인어공주에 등장하는 엄마는 어디서나 퇴퇴 침을 뱉고 누구보다 크게 소리를 질러대고 남편 알기를 찢어진 고무신짝 보듯 하는 엄마다. 나영은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매사 억척스런 엄마와 툭하면 남들 대출에 빚보증을 서주는 무능한 아빠를 보며 힘겨워한다. 회사에서 보내주는 뉴질랜드 연수만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 삼촌에게 듣게 된 아빠의 실종. 나영이 연수를 포기한 채 아빠를 찾기 위해 엄마와 아빠의 고향 섬마을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 길고 아득한 이야기는 시작된다.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영화는 엄마가 엄마이기 이전, 아빠가 아빠이기 이전 이들의 서정시대를 보여준다. 그것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는 수많은 딸들의 외침을 뒤로 한 채 엄마에게서 엄마 아닌 여자의 모습을 보던 순간에 통찰을 던진다. 그러므로 해녀였던 20살의 연순이 60 넘은 때밀이 아줌마가 되어 목욕탕 욕조에 몸을 담근 채 숨을 참을 때 목욕탕 욕조가 거대한 바다가 되고 수많은 해녀들의 다리가 인어의 지느러미처럼 그 위를 유영할 때 나는 잃어버린 그들의 서정시대가 떠올라 뭉클해졌다. 나는 한 번이라도 엄마에게 꿈을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엄마의 잃어버린 꿈이 무엇이었는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엄마의 꿈은 엄마였을 거라는 어린 조카의 대답을 듣다가 나는 엄마에 대한 무심과 내 무지가 뼈아팠다. 돌이켜보면 난 오래전부터 나이 많은 여자들의 선의에 의지해 살아왔던 게 분명하다. 그들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곤란해하던 내게 정류장 어딘가에서 돈을 내주었고 저혈압 때문에 지하철에서 비틀거리던 내 손을 제일 먼저 잡아주었다. 버스 안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어린 여자에게 욕을 해대며 윽박지를 때 가장 크게 항의하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던 것도 우리가 엄마라 부르는 그녀들이었다. 뭔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위로받던 때가 있었다. 이럴 땐 신이 모든 사람을 보살필 수 없어 보낸 사람이 엄마다라는 말을 믿고 싶어진다. 인어공주를 보고 나온 날 늦은 점심을 함께 먹던 엄마가 내게 말했다. 좀 팍팍 먹어. 그래야 살도 찌고 건강해지지. 이젠 가락까지 붙은 이 지겨운 잔소리가 문득 사랑이라는 걸 알고 사무칠 쯤 엄마가 너무 늙어버렸을까봐 겁이 났다. 나는 엄마를 빤히 쳐다보다가 숟가락 가득 밥을 떠 꼭꼭 씹어 먹었다. 엄마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씹을수록 밥알에서 순한 단내가 났다. 어린 시절에 엄마의 목덜미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였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백용옥 작가의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된다 읽어드렸습니다. 나무의 철학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10년 만에 재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어른의 시간 하면 저는 여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코르 엄마. 그래서 엄마가 나오는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좀 재미있었죠? 그녀의 글을 쭉 읽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추억, 기억, 이런 것들을 모은 힘으로 다가오는 시간 앞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가의 에세이나 산문집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꼭 제 인생도 한편의 소설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인생은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위트 있는 글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삶은 결국 코미디라니까. 삶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은 찰리 채플린의 가장 유명한 격언이다. 이 말이 힘을 가지게 된 건 그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둔 채 보육원에서 모진 학대를 견뎌내며 위대한 코미디언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연, 불합격, 결별, 파산, 폐업 같은 인생의 실패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술 마시고 들어온 다음날 셔츠를 뒤집어 입고 출근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가 엄마에게 정신 차리고 살라며 등짝을 맞으면서도 야, 우리 엄마 늙어도 힘이 좋구나. 여전히 아프네? 라고 으하하하 화통하게 웃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등짝을 맞고 웃는 상황이 좀 이상해도 어쩐지 유쾌하지 않은가? 어떤 날은 울고 싶어도
마냥 좋은 것만 생각하자. 좋은 일만.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힘주어 말했던 찰리 채플린은 73세에 네 번째 아내와 여덟 번째 아이를 낳았다. 나는 이 사실을 어느 스포츠지 기사를 보고 알았다. 기사 옆에는 부작용 없이 대물로 즉시 탄생, 조루증 한 방에 해결합니다 라고 쓴 광고 배너가 위아래로 정신없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기사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다. 위기의 남성들, 찰리 채플린처럼 살아라. 하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할 돈 많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찰리 채플린의 삶 역시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이런 사실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저쪽 자식들보다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바가지를 긁어대는 여러 명의 아내. 노인성 질환으로 손주 같은 8자식의 이름조차 헷갈려 번밀하는 노인. 그러니까 삶은 코미디라는 말은 청춘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얼마쯤 살아본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어른의 말이다. 그러니 어떤 날은 울고 싶어도 마냥 좋은 것만 생각하자. 좋은 일만.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책 뒤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풍경들 속에서도 시간의 주름들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눈에 보일 리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리 없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죠? 한 편의 소설 같은 우리들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의 주름, 너무너무 싫다고 생각만 했었거든요. 요즘 들어 부쩍 나이를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런 마음을 따뜻한 또 위트 있는 글로 다독다독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쓸쓸할 때, 또 마뜩치 않을 때, 서글플 때 소리내서 말해봐야겠네요. 그래도 좋은 일만 생각하자. 감사하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저는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